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출근길은 괜찮으신죠? 네, 어제 서울에는 16cm가 넘는 눈이 쌓여서 1907년 10월부터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최대의 적설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중에 내린 눈 중에는 최고의 적설치입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원주시 교차로에서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 오늘까지 최고 20cm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폭설에 잘 대비하시고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오시고 더 천천히 다니시고 더 여유 있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격시사에서는 공정관리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부동산 문제 좀 짚어드리겠고요. 문화 이슈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KBS 라디오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죠. 예, 지금 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이 2022년 6월 선거 공천 심사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명태균 씨 부탁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수사인데요. 네. 여의도 당사의 조직국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기획조정국을 차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압수수색은 보통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인데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 오후에는 의원회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간차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구속된 김 전 의원의 그 2022년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먼저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재보궐선거 공천 의혹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정당의 검찰이 뭐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할 경우에도 이게 막아서고 예.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제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교적 평온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조용히 진행됐는데 보통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격렬한 반발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어제는 없었습니다. 아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직후 국민의힘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검찰에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원 명부와 선거 관련 자료 같은 핵심 내부 문서를 취급하는 곳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어떤 긴박감이나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각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 토론회 예정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다.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관련 부서 보고를 받았다고만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압수수색이 이미 예고됐던 데다 상당 부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도 커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온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당혹스러워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당인이 당연히 수사에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최대한 협조했다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혹평을 했는데 검찰이 사실상 사전에 고지하고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의원 회관 시간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다. 그거는 공천 관련 생생한 증거를 다 빼돌릴 시간을 준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분단,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곳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1991년 첫 입주를 시작한 분당과 일산 등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장 이 반년에 걸친 레이스 끝에 선도지구 13구역 그리고 이 3만 6천 호가 선정이 됐습니다. 분당이 11,000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규모입니다. 분당과 일산의 경우 주택 유형이 연립인 그 14,000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2030년 입주 목표면은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최근 4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담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이 각 그 지역 안에서도 그 주요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받는 것 외에도 이 공격적인 공공 기여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같이 이렇게 된 건데 이럴 경우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동의를 했던 주민이라도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노년층이 많은 곳일수록 굳이 재건축을 해야 하나?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 수요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별도로 임대주택 단지를 마련을 계획했던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음 달 이주 대책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롯데가 회사채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룹의 상징이죠. 롯데 월드타워. 이걸 담보로 내놨습니까? 예,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이죠. 롯데지주가 화학계열사 롯데케미칼의 이 회사채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보로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롯데그룹 위기설의 단초는 실적 부진을 겪어왔던 이 롯데케미칼의 2조 원 규모 회사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이 만기 전에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4분기 4개 분기 연속 누적 적자 누적으로 롯데케미칼이 3분기의 수익성을 일정 비율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강제 회사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말 대비 매출액이 약 3조 원가량 감소한 이 롯데쇼핑 부진하고도 맞물려서 롯데그룹의 양대축이 휘청하니까 위기설이 급속도로 확산을 한 겁니다. 네. 롯데 측은 시중은행 보증을 통해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도가 높아져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논술 전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 12일에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약 한 달 반 만에 연세대가 추가 논술 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추가 논술 시험. 예.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시험이 아닙니다. 추가 시험인 만큼 앞서 1차 시험에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의 합격자는 그 1차 시험 이미 치렀던 것만으로 평가를 해서 예정대로 다음 달 13일에 발표합니다. 다음 달 8일 새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수인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서 이건 다음 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에 2차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1차 시험 응시자도 2차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으로 초과 모집되는 최대 261명에 대해서는 이제 2027학년도 모집 인원에서 일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번 겨울 첫눈이 왔는데요.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도 아직 11월인데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내린 이번 눈은 이제 기록적인 적설량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서울 누적 오늘 새벽 발표된 걸로 보면은 누적 최대 40cm가 넘었습니다. 공식 관측 지점인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어제 오후에 18cm가 쌓였는데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월로는 역대 가장 많은 양입니다. 수도권에 대설경보까지 내려졌는데 대도시 서울 대설경보는 2010년 이후 14년 만이고요. 이례적인 폭설은 이 지구촌 이상 기상을 만드는 블로킹 현상 탓에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던 저기압이 동쪽의 블로킹 고기압에 가로막히면서
한반도 5km 상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이 찬 공기가 예년보다 2도 정도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는데 이 서풍을 타고 내륙 깊숙이 들어와 수도권에 많은 눈을 뿌린 겁니다. 지금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 만큼 오늘 아침 곳곳에 빙판길이 많기 때문에 출근길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과 군포, 수원에는 40cm 이상, 충북 진천은 30.1cm, 강원도 평창에도 3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서울에도 그제부터 지금까지 27.8cm의 적설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붕괴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북부, 강원도와 제주도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서울과 인천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원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출근길이 많이 힘겹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수인 분당선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고 백길도 통제된 곳들이 많습니다. 또한 김포에서 제주나 김해 등으로 가는 몇몇 항공기는 결항된 만큼 출발 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악산길과 인왕산길, 또 삼청로와 와룡공원길, 그리고 중앙대 부근인 서달로와 흑성로가 통제되고 있는 만큼 미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큰 길은 제설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눈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먼 곳에서부터 속도를 충분히 줄이셔야겠습니다. 도로 위로는 차량들이 눈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덕평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1차로와 또 양진아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곤지암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광주 분기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그 이해관계가 조정이 잘 안 돼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매우 많고 큰데 실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과 또 최근 있었던 이런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이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년 반 가까이 되셨네요. 2년 2개월 됐습니다. 예. 예.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취임식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민생 안정 그리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그런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출범 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네. 조직 부서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목하면서 예. 어떤 사람이 위원장 되나 예. 뭐 언론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예.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큰 본업은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공정경제 그러니까 촉진. 예를 들면 이제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율하고 이런 부분 또는 뭐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규율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소위 가불관계 규율이라고 그래서 네. 하도급이라든가 가맹 대리점, 유통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하는 문제를 굉장히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하, 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규율을 합니다. 뭐 표시 광고라든가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규모 기업 집단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 집단이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네.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네.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쟁 촉진, 네. 그다음에 가불관계,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집단 규율 이렇게 네 가지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대한민국 그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해서 또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네. 다 다룬다는 뜻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뭔가 이 불공정 경쟁 상황이거라든지 또는 부당한 가불 관계라든지 네. 또는 부당한 독점적 예. 무슨 횡포라든지 네. 이런 거를 조사하고 예. 거기에 합당하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실제로는 이게 일종의 그 조사기관으로서의 예. 상당한 조사 인력을 네. 가동을 해야 되는 부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인력이나? 저희가 지금 그 직원이 한 670명 정도 네. 되고요. 네. 670명인데 저희가 정책 부서가 있고 조사 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책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사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된다라든가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나름 노력을 하지만 뭐 조사 인력당 갖고 있는 사건 수 자체가 적지 않아서 네. 하지만 뭐 그 사건 처리 신속화를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하고 있고 네. 직원들 사기 진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도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 그 정부 부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600여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 적정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 나라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개 이제 경쟁 촉진 업무만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 이제 가불관계라든가 소비자 보호, 대규모 기업 집단까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인원수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조금 뭐 업무 면에서 보면 네.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그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그 조직 규모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 상식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작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더 크고 강화시켜야 될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예. 이게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부서가 바로 그런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저도 크게 공감이 됩니다. 자, 위원장님 그 얼마 전에 배달앱하고 외식 자영업자들 사이에 네. 배달 수수료 갈등이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걸 네. 해결하는데 어쨌든 예. 해결은 됐습니까? 예, 뭐 좀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상생협의체가 네. 결론을 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어떤 그 문제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쨌든 해결을 했어야만 됐습니까? 그 사이 그 뭐 배달앱 종류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요금제가 여러 가지 상이해서 그 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중개 수수료 배달비가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달 건당 평균 금액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가 평균 금액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음식점주가 배달비, 배달앱에 그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4,350원에서 5,35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4분의 1 정도 됩니까? 예, 4분의 5분의 1, 4분의 1, 그 5분의 1, 정도 4분의 1, 되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입점 업체, 그러니까 외식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는 그렇겠죠. 부분이 이제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이제 상생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출범을 시켰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배달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계 공익의원 그다음에 정부 관계부처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4달 동안 12차례 이제 공식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의 결과 지난 1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요. 입점업체 측에 4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내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다 표기해 달라. 그래서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표기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해 대우 요구 중단도 있었고, 그리고 배달 기사 위치 정보 공유도 있었는데, 요 4가지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서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생안이 지난 11월 14일 날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배달앱 업체가 갑이고 이 입점업체가 을인 위치에서 네. 입점업체들의 여러 가지 좀 부당하고 좀 억울하다, 너무 과도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서 네. 이것을 13차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조정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내용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요. 그 중개 수수료하고 이제 배달비 부분인데요. 네. 종전에 비해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평균 배달 주문 금액 2만 5천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위 65%.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는 13만 음식점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65%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위 35%의 경우에는 배달비는 일부 증가했지만 중개 수수료가 내려가서 결국 총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은 뭐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위 하위는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출액. 그 배달 앱에 대한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배달앱 주문이 많은 그런 경우는 이제 상위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좀 적은 경우는 하위 쪽으로 가는데 하위 쪽이 주로 이제 영세한 음식점주가 되겠고요. 특히 그 하위 20%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많이 이제 인하가 돼서 그 영세한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이 상생 협의안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인하를 한 겁니까? 저희가 현행은 지금 중개 수수료가 이제 9.8%고요. 배달비가 1,900원에서 2,900원 사이인데요. 하위 20%는 배달비는 그대로 두고 중개 수수료를 2.0%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8에서 2.0%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졌네요. 그렇습니다. 하위 20%의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 부담을 이제 하위 20%의 영세한 분들의 부담이 이제 줄어들면 그 부담을 배달앱 쪽에서 떠안겠다 이런 합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달앱 측에서 상생협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12차례나 회의를 거친 이유는 결국 수수료가 내려가면 자신들의 이제 수익이 감소하니까 이 상생협의에 관해서 사실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결국은 이 배달앱 수수료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고 또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은 뭐 상생협의에 이제 참여한 셈인데요. 하위 20% 영세한 음식점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65%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그게 이제 상위
35에서 50% 그리고 50에서 80%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비율이요? 중개 수수료는 9.8%에서 6.8%로 내려왔고요. 배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원에서 2,900원인데 네, 네. 그게 상위 35에서 50%는 2,100원에서 3,100원 그리고 상위 50에서 80%는 1,900원에서 2,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네. 이제 복잡한데요. 표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네. 말씀만으로는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65%까지는 네. 전체적으로는 그 부담이 감소한 건 어쨌든, 사실이고요.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줄었다. 예, 입점업체의 입점업체들이, 부담이 예. 줄어든 건 마찬가지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상위 35%는 네. 평균 배달 금액 2만 5천 원 기준으로 하면은 총 부담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35%에 해당하는 그런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이 상생안에 대해서 네. 사실 그리 찬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매출액으로는 그렇지만 그 입점 업체 숫자로는 훨씬 더 많겠네요. 입점업체의 혜택 경우는 받는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것처럼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13만 음식점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배달 앱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생 합의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극적 특히 그 수수료 관련해서 네.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초반에 보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소극적이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만 혹시 네. 저항은 없었습니까? 아니 저항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좀 많이 인하되는 네. 걸 원했지만,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인하폭이 소극적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득하셨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공익위원들이 저희가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제 공익위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중립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배달앱들을 설득도 하고 체근도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네.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국회라든가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달앱에게 전달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런 여론에 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독려도 하고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도 하고 중간 진행 과정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지금 이 상생 합의의 결과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있습니까?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상생 협의안의 그 방향이었고요. 네. 상생업체들도 그러니까 배달앱들도 이 상생안을 협의하면서 네.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그래요?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예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가격 부담이 전가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예. 이게 상생협의체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앱들도 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고 일종의 사실상 대국민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렇죠. 상생협의안은.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번 상생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 배달앱 그리고 입점업체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일종의 꼼수 같은 거는 없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TMF 사태 있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은 온라인의 이 중개 문제, 판매 문제 막 이래서 막상 터지고 보니까 그 입점업주들은 또 돈을 다 해도 이 결제 과정에서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자기들이 그 돈을 딴 데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불공정 거래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던데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팀원 위메프 이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인데요.
그 소비자들이 지불한 그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이제 제대로 정산을 안 해서 이제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법 개정안을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국회에 예.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일종의 유통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예.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입점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금 아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연간 기준으로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수료 등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인 그런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중개업자라고 이제 포섭을 해서요. 예. 먼저 정산주기 관련해서 구매 확정일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입점업체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라라는 아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플랫폼이 보유하는 판매 대금의 50%는 다른 자금과 분리해서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관리하게 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뭐 계약서 작성 보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같은 거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안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대규모 처리 안 해주면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꼭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예.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꼭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저희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네. 지금 정무위원회 소관 소속 그 의원님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는데요. 이 예.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여야를 떠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민생 법안이고요. 네. 이 민생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서 네.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뭐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요 내용과 제 말씀 이제 요 내용 요런 내용으로 그 어떤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입법 방식이나 이 부분을 둘러싸고 좀 여야 간의 의견의 좀 차이도 일부 있는데요. 네. 저희 공정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서 TMF 사태와 같은 것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그 스드메라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저 결혼할 때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 대여하고 메가 메이크업하고 이거 예. 합쳐서 패키지로 상품 팔고. 예.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또는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예. 이런 젊은 층들의 예. 그 분위기가 있는데 네. 이걸 뭐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 어떻게 좀 해결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매년 약 40만 명의 그 예비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 비용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고 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최근에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상위 18개 업체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파일 구매비 그리고 드레스 피팅비 이런 건 일종의 필수적 서비스인데 이걸 추가 요금으로 또 별도로 내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시키도록 약관을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도 또 좀 심각합니다. 서비스 개시 전후 불문하고 과도하게 그 위약금을 네. 부담을 시키는데 네. 이것을 서비스 전후로 나눠서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약관을 시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실 관련 법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일주일 뭐 그렇습니다. 할부거래법 7일이고요. 그다음에 네. 방문 판매법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보면 3일 이내 이렇게 부당하게 짧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네. 부분은 다 이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거, 그다음에 가격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거 이런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네. 또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중국이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뭐 알리테무 뭐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우리 시장 많이 지금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정위 차원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국민들 우려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업무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이용 약관을 점검해서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 시정했고요. 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하는 조항도 적극 시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 마쳤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위해 제품 국내 유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네. 관계부처와 저희가 계속 정보 교환하고 위해 제품 감시 강화하는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기정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기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력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용화라고 합니다. 필리핀 보홀에 가게 되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 즐기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까만색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라면 봉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말 빨간색에 대비되는 라면 봉지가 파란색의 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마냥 즐길 게 아니구나. 내가 나로서 이 환경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유난히 한 군데에만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유령 어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이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날씨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게 되는 일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일상들을 매일매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이미 폭설이 쏟아졌는데 밤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과 군포, 수원에는 4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렸고요. 충북 진천과 강원도 평창에도 30cm 이상, 서울과 인천에도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북부, 강원도와 제주도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서울과 인천에도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낮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경북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쪽 지역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로 떨어져 어제만큼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현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예, 어제 검찰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큰 사건인데, 근데 뭐 별 충돌 없이 진행이 됐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지난해 검찰이 이제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네. 민주당에서는 막 당직자들 나오고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뭐 반대하려고 방어하려고 하고 하는 등 꽤 장기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뭐 국민의힘과 주요 정치인들은 이 압수수색을 방어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마찬가지 입장이 되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을 막 반대하고 저항한다면, 아니 그때 민주당을 비판해놓고 왜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어하느냐라는 내로남불 논리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협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쨌거나 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닌데, 그럼요. 어제 보면 뭐 서범수 사무총장이 웃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이걸 너무 좀 별일 아니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 확실히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요. 이게 검찰이 오전에는 당사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그 국회에 있는 기획국을 이제 뭐 거의 예고하고서 압수수색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알리고 압수수색하는 거 어딨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원하는 압수수색 자료를 순순히 협조를 통해서 잘 확보했느냐 문제인데요. 네. 물론 이 압수수색이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그래도 법 집행에 있어서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당직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스크럽을 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를 순조롭게 하려고 했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은 국민들이 좀 차별화된 지정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압수수색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22년도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것도 있고, 자, 이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말을 허풍스럽게 했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가져간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나오는 많은 뉴스들이 전부 다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풍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이 공천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도 명태균 씨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개입을 해서 결과를 바꾼 것은 없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사에 좀 더 쉽게 협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대선 과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 그리고 명태균 씨가 허풍하는 걸 듣고 그냥 그걸 그대로 전하는 강혜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봐서요. 네. 막상 수사를 할 때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해 유력 권력자들의 힘을 팔아서 지역 정치인들이나 뭐 지역 사업가들에게 돈을 받은 부분이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 처벌이 있겠지만, 네. 이게 국민의힘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태균 씨 입김이 있었다, 이런 식의 결과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이제 한번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통화 녹음이 들어있는 이른바 황금폰을 찾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권에서는 왜 그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황금폰을 왜 안 찾는 거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황금폰이 아니라 허당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명태균 씨와의 연락 소통을 대선의 최종 후보가 되기 전 끊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덕담 차원에서 한 번 정도 통화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상의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나 대선 경선 뭐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설령 그 내용들이 밝혀지더라도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게 뭐 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설령 이 폰이 나온다고 해도 황금폰이 아니라 그냥 허당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고 어제 적부심에 기각되면서 계속 구속 그 상태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강혜경 씨의 폭로라든지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했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녹취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살라미 전술을 연상케 한다. 말하자면 쪼개기식으로. 근데 이 민주당에서도 이 쪼개기식 단계적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명태균 씨 이 의혹을 그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 폭로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저는 큰 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을 때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무슨 녹취를 공개하건 이게 전국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뭐 언론에서도 중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네. 산발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명태균 씨의 진술 등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반박을 들어보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발 여러 가지 허풍들이 저는 이제는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 여권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소위 말해 김이 됐다고 할까요? 이미 클라이막스가 지나갔다고 할까요? 그걸 좀 민주당이 뒤늦게 붙잡고 그냥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말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아예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씀은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이 당원 게시판에 댓글 그 게시글 관련해서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확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뭐 제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가 5개 이상 등장을 합니다.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인데요. 이 5명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마다 1, 2분 간격으로 쪼르르 글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 패턴이 2달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이건 이 가족 명의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물타기를 하지만 가족 명의 5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언론에서도 이제 이 의혹을 점점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가족들이 대통령 비방을 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남기는 여론 조작을 했다면 정치적인 책임뿐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 2주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최근 어제 그저께부터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그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보면 이게 익명 게시판이라서 익명성이 보장된 것이다. 익명을 보장해 주는 이 당원 게시판에 누가 대통령 비판을 했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이름이 이 2달 동안 1000건 넘게 게시글 남긴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국민적 의혹이 됐습니다. 온 언론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라면
더더욱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쪽은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진실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냐?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가족에게 물어만 봐도 나오는 문제를 이렇게 회피한다면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운 질문도 받을 수 있고요. 가족과 관련한 더 따끔한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의 실망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이 뭐 어떤 룰로 운영됐느냐? 국민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똑부러지는 한동훈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흐리멍텅해지느냐,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느냐, 이런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왔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대표가 심각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 이름 뭐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 가족 중에 가족들이 직접 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 조작을 한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진은정 변호사라고 한동훈 대표 배우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그 한 대표의 모친 그리고 한 대표의 장인 장모 계정이 동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양가 어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은정 변호사밖에 없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딸의 이 명의까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그 명의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명 인증 번호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진은정 변호사가 주도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썼든 아니면 진은정 변호사가 인증을 받아준 다음에 외부에 맡겼든 진은정 변호사가 핵심 연결고리 인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은정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죠. 네. 진은정 변호사가 이 그 명의를 가지고 직접 했거나 직접 게시글을 썼거나 아니면 이 명의를 관리하면서 누군가에게 댓글을 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굉장한 문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진은정 변호사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전에 이런 그 유사한 행태를 진은정 변호사가 한 적도 있다 이런 폭로도 하셨습니까? 네, 이게 언론 기사나 온라인상의 댓글 등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2017년 이제 특검팀에게 꽃바구니 운동을 한 비공개 맘카페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특검팀 검사였던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그때 맘카페에서 자기가 한동훈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막 주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좀 배신감을 느낀 그 맘카페에서 퇴출됐다라는 건 제가 최초 주장한 게 아니라 월간조선이라는 언론사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아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로도 막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제보 내용들을 어제 공개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 네. 한동훈 대표 배우자인 걸 알리고 우리 남편이 일하는 특검팀에 꽃바구니 운동하자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맘카페에서도 자기가 한동훈의 배우자인 걸 숨기고 막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여론을 주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고 이번에도 당대표 가족이라면 그걸 밝히고 뭐 정치적 의견을 남기거나 했으면 모르되 당대표의 가족이 이 신분을 숨기고 익명성 그늘에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다른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한동훈 대표를 낯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중성이라고 느끼고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론 조작, 다른 가족 명의 도용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은정 변호사가 이와 같은 이 가족 여론 조작, 한가족 드루킹 사건의 몸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댓글 당원 게시판 댓글 의혹을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은 아니고 다른 그 보수적 유튜브 몇 명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조금씩 의혹이 커져서
결국은 여러 그 언론 매체들도 다루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라고 있죠. 네. 아마 한동훈 그 개로 분류되는 그 당에서는 법률위원 네. 지원단장 맡고 있는 의원인가요? 네. 예. 주진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 최고위원이 한동훈 당대표하고 붙어서 말하자면 갈등을 만들어서 장해찬의 그 정치적 입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장해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그 추가 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예, 이 주진우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결국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제대로 하기 힘드니 메신저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수세에 몰렸을 때 나오는 화법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한 한 대표 가족 5명이 왜 1, 2분 간격으로 매번 같은 시간대에 글을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도 이런 방구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매크로가 아니다. 하루 평균 남긴 글이 적다. 내용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결과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가족 명의로도 심각한 내용의 글들이 있고 하루에 많을 때는 이 최영옥이라는 장모 명의로만 50건 가까운 게시글을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주진우 의원이 왜 이런 억지를 쓸까. 결국에는 한 대표 가족이 한 게 분명한데 분명한 사실을 덮기 위하다 보니까 자꾸 억지를 쓰게 되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네. 이런 이 중대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객관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공신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의혹을 조사할 때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조사하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까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의혹을 최측근이고 한동훈 대표 측의 최고 실세인 주진우 의원이 조사해서 밝히면 아무런 공신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객관적인 한동훈 대표와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검증하게 둬야지 측근인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측근을 동원한 역시나 여론 뭐 이거는 조성이라고 할까요? 마사지로 눈살찌 풀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주 의원이 좀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도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명태균 리스트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고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를 키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또 최고위원 중에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 네. 그러면 우선 장해찬 최고위원은 명태균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온 적도 없고요. 여기 명태균 리스트 관련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역시나 가족이 맞다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 참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비판해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습과 똑 닮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자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자기 가족 리스크를 나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뭐 이거 제기하는 사람들 명태균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와 너무 똑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 물이 잘못 들었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와 충돌했던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또 공개 발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김미애 의원, 강승규 의원, 그리고 강명구 의원, 제가 지금 예를 든 사람들만 해도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 모두 명태균과 미음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태균의 미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아주 간단하게 진실을 밝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친윤만의 문제도 아닌 게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김용태 의원, 아까 말했던 김미애 의원 이런 분들은 다 친윤이 아니라 개파색이 없다고 평가받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한동훈 대표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데 이걸 또 친윤 친한의 개파 갈등으로 모는 것도 억지이고 그런 게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크게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열과 혼란, 저도 이걸 3주째 이 당원 게시판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다른 문제를 다 덮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결국 가족이 했다라는 시인을 하지 못해서 이걸 질질 끌어온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명태균 리스트 관련자들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하고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국민의힘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그 무렵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사실 윤석열 당시 이 후보 주변에 별로 사람들도 없을 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 무렵부터 윤석열 후보랑 이제 함께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접촉을 했다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시점에서 명태균 씨를 몰랐다는 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진짜 그랬습니까? 그때 알았다면 진작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언론 보도가 나왔겠죠. 아하. 그 당시부터 함께했던 참모 중에 저뿐만이 아니라 네. 대통령의 일정을 총괄했던 우리 강명구 의원 같은 분들도 네. 명태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캠프에 온 적도 없고 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그냥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소개할 때 제한적으로 메신저 역할을 비공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참모들도 명태균 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뭔가 의혹이 주어지고 국민들과 언론들이 이거 가족이 한 거 맞냐? 왜 대답을 못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여의도 사투리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사투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은 아직까지 검사물이 덜 빠진 서초동 사투리를 썼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한 분이 서초동 사투리에 이어서 여의도의 나쁜 사투리까지 너무 빨리 배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신지어 전략기획부총장이 어제 이런 그 주장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고모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가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지 않았냐 하면서 글을 제시하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예. 수준 낮은 물타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모라는 분은 예. 제가 알기로 누구와도 중요한 분들과 연락하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본인의 얼굴과 이름이 드러난 페이스북에 막 그런 글들을 올리잖아요. 물론 그 내용이 부적절합니다만. 이게 익명으로 한 게 아닙니까? 네,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분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이고, 이게 이분이 그걸 막 숨겨서 어딘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여론 조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결이 다른 이야기고, 그 게시글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여러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2달 동안 1000건 가까운 글들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한 것과 비교해서 물타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했냐 안 했냐, 가족이 했다면 이게 명의 도용이 맞냐 아니냐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까 자꾸 이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끌어오는데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참 피곤하고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해지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주변인들 내세워서 자꾸 더 혐오스러운 문제로 물타기할 게 아니라 한 대표 본인이 좀 정치인 이전에 남자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과 얼굴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가족들이 문제라고 가족들의 실명까지도 다 오르내리잖아요. 근데 이걸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 정치인 이전에 저는 너무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명예를 지킬 책임도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죠. 그래야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건데 그 말을 못하면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정치인 이전에 너무 남자답지 못하다, 비겁하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이 문제의 모든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그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뭐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다 그러던데 그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 말하자면 3.1천하 그걸 연상시키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지라시를 퍼뜨린 분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지라시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 일 같고요. 네. 이 문제에 한 대표가 일찌감치 진실을 밝히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는 아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이걸 국민적 의혹으로 온 언론이 달라붙게 만든 책임은 정직하지 못한 한 대표에게 있는 거라서 만약 이 문제의 후폭풍이 한 대표의 뭐 대표직이나 정치 생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지는 뭐 제가 짐작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됐다면 이걸 이렇게 큰 리스크로 키운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대표가 솔직하게 일찍 인정했다면 제가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키운 주체는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그래요.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갈 거 아니라면 차라리 쫓겨나는 희생자 모습으로 판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한동훈 대표의 대권 도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해창 사례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치공학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문제로 한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심각하게 불거졌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이걸 밝히라는 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지 저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분이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서 이후의 일은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정직하냐 솔직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한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기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게 재미있다고 그래야 될지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기도 하고 또는 압박하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다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의미 있는 카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민주당이 응원해주고 그렇지 않고 한 대표가 약간 민주당을 비판하면 민주당이 다시 한 대표를 공격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다루기 쉬운 상대다.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자신들 민주당 손바닥 안에서 노는 다루기 쉬운 인물이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의 국면에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주어진 의혹을 솔직하게 좀 소명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만만하게 못 보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모셨습니다. 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그 전국적으로는 그 가격이 하락해도 서울 지역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속 상승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런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서울 기준으로 94로 100을 하회하면서 100을 하회하게 되면은 좀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네. 올해 5월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전망 지수고 실거래 지수 자체가 11월 15일 기준으로 집계한 9월 서울 실거래 지수가 정말 미세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이거는 올해 전체 실거래 월간으로 봤을 때는 처음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10월 예상치는 마이너스 0.34였고 그리고 이게 아파트 기준이고 종합 그러니까 공동주택 전체를 확대하면 0.-46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망도 이렇게 하면은 좀 하락이 이어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전망 지수도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하락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반대로.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여러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의 자산시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가격 추세를 관성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면은 하락세가 이어진다. 또 지금 상승세면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망 지수도 주택 가격 강세일 때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다가 주택 가격이 좀 약세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좀 약하게 전망이 맞습니다. 나오고. 네, 자연스럽게 주택 실제 실거래 지수와 그냥 동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망이.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다들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쪽이 막힐 것 같다고 하면은 그쪽 다 피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글로 가면은 다 피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시장이 어떤 한 방향을 전부 다 바라보는 경우에는 약간 물급 필반처럼 그 반대가 더 좋은 그대로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환율 같은 것도 그렇고 환율이 뭐 1,400원 넘어가니까 뭐 1,500원, 1,600원 간다 이랬는데 역발상적으로 올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작년보단 좋거든요. 법인세도 그렇고 그 주택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여튼 위축은 됐지만은 작년은 4만 5천 건 거래가 됐는데 올해는 서울 기준으로 6만 건 거래가 되면은 내년에 양도소득 세수는 좀 더 거칠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법인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 하지만 올해 하이닉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연간으로 20조 이상 벌게 되면은 내년 법인세 수는 올해보다 좋을 거니까 내년도 재정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올라오는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만큼의 약세가 내년에 없을 수도 있는데 올해 환이 계속해서 약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망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거꾸로 원하는 이제 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늘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 있고 또 실제로 그 거래 지수도 미세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다.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 대표님? 네, 저는 하반기 주택 시장이 위축이 나오는 그 시기를 8월 말 9월 초에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부터라고 이제 봤었고요. 그리고 특히 8월 5일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고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뭐 가상 자산 시장 모두 다 8월 달에 큰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실거래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전망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하면은 수요 위축 발생하고 자산 시장도 위축이 되면은 수요가 더 위축이 되니까 9월부터는 시차를 두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게 지금 그냥 나오고 있다고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그럼 정책 효과가 현실화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올해 하반기처럼 그 대출의 효과가 이렇게 직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전 국민이 목도한 거는 거의 올해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랠리가 있었다가 네. 갑작스럽게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올해 4분기가 위축 장세로 가고 실거래가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니까 전망 지수도 내려갔는데요. 그러나 내년에는 또 내년에 대출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대출을 좀 신청하겠다고 하는 그런 러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4분기에 막아두면 3개월 동안 적체된 수요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대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벼락같이 내년 상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가상화폐 자산이나 미국 주식이 좀 크게 오르면서 예. 이런 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또 있다 보니까 집 살 수 있는 돈이 여러 개 생겼다. 네, 그래서 대출이랑 이런 처분 소득을 통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잠깐 일시 과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물량이 그 아파트 서울 지역 아파트 물량이 3년 만에 최다인 9만 건을 넘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놓는 집이 많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현재는 그래서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매수가 우위에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집을 사시기에는 굉장히 편한 상황이고 반대로 집을 팔 때는 그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이 없으니까 정말 집을 팔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러면 또 투기 수요 말고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집을 사기 좋은 때다 이런 말씀도 되나요? 네, 매수 우위 구간에는 매수자들이 소위 말하면은 왕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집들 다 보고 네, 다 재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4분기는 좀 그런 깎기도 상황이고요. 더 쉽고. 예, 반대로 올해 7, 8월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너무 우위였기 때문에 매수가 너무 셌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한 번에 역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 매도 잠재 물량은 8만 5천까지 갔었다가 6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만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도 시장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라고 하는 물건이 금방 내놨다가 금방 걷어들였다가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군요. 네, 뭐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면적도 그렇고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의 주택이라는 거는 개별 자산의 그 고유한 성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개별 물건들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려운데 한국은 뭐 어느 단지 몇 평 하면은 다 바로 그 가격을 아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금융자산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좀 줄어들고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안 팔릴 것 같으면은 좀 하락할 것 같으면은 좀 내놔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파트도 거의 없었지만 왜 집을 내놨다가 막 시장이 막 가격이 뛴다 그래도 다시 가격을 높여서 더 내놓고 나는 게 너무 좀 너무 각박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지금 전혀 다르군요. 지금의 시장은. 뭐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뭐 거래하는 그 관행이 말씀하시는 시기랑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은요. 예를 들면 22년에 한국에서 최대 주택 가격 단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22년 하반기에. 네, 22년 4월에 샀다가 이제 8월에 매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네. 그래서 실거래 보통 주택이라는 게 한번 사면 이제 몇 년 사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이제 샀다가 주택가가 하락하니까 바로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정도로 그 거래에 좀 빈번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샀다가 파는 분은 실제로 그 아파트에 이사해서 들어가지도 않았겠네요. 네, 그게 전세 실거래까지 보면은 그거를 사서 그렇죠. 그냥 사고 바로 팔았으니까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를 자기 100%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를 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대출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대출이 계속 늘었던 것인데 이 가계대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억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 금융부처들의 연합체를 봤을 때 전체적인 가계대출의 관리 그 룰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뭐 오늘도 금통위를 하겠지만은 한국은 아마도 내년에 명목으로 4% 성장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뭐 한 2% 그리고 실질 성장률은 뭐 2% 하는 한 2% 정도 제시하면은 명목 약 4% 성장하는 나라이고 이 금융부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창용 총재 취임 때부터 이런 말을 했고 실제 지난 2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었다가 지금 8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계부채는 3%만 성장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2,000조 기준으로 60조 원이기 때문에 월에 5조 원의 가계대출 증가만 있다면은 관리 레벨로 가는 관리된다. 것이고, 네, 관리된다 한다는 의미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은 계속 내려가는 거고 이거를 최우선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율화 월 5조씩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이랑 올해 있었던 패턴은 상반기에 대출이 좀 많이 열리는 편이고 그래서 한 40조 써버리고 하반기는 20조 쓰는 거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줄이고. 네, 왜냐하면 60조라는 그 캡을 씌워놓고 그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상반기에는 소비 8조씩 빌려버리니까 좀 더 많이 빌려가네 하고 하반기에 누르게 되는 건데 이게 벌써 2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4분기는 눌리지만 내년 초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대출 러시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또 상반기는 예를 들면 40조 원 정도 대출이 나간다 치면은 실제는 60조로 연간으로 막을 거지만은 그 대출 강도는 상반기에 곱하기인 80조 강도로 대출이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약 연간 80조 원 정도 대출이 일어나는 좀 강세장스러운 분위기를 띠게 되고 이게 결국 상고하저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아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아까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지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반짝 내년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활성화될 수 있다. 예, 일부 과열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시장이 올해 하반기처럼 다시 또 위축세로 전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어떨까요? 전세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임차료도 연간 4%씩은 올라가는데요. 그런 밸런스로 보면은 내년에도 전월세 가격은 일부 상승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전월세 가격을 좀 더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의는 금리 부분인데 올해 시장금리가 60bp 이상 내렸습니다. 작년 말이랑 대비를 하면은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내려간 부분에다가 상품금리 저희가 받는 전세대출금리나 주담대금리 같은 이런 상품금리는 100bp 이상 내렸기 때문에 올해 임차료는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아니고 그냥 한 자릿수 임차료 상승이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나요? 다음 주에 열리는군요. 금통위는 11월 28일 오늘 열리고요. 그리고 오늘 열리고. 금융안정회의가 아마 다음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어쨌든 0.25가 내렸죠. 네. 그리고 다음에도 내릴 거라고 예상 분석들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해는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완전 자유롭진 않은데 최근 미국에서 금리나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냥 좀 인하를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그냥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인하 속도가 그냥 아주 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내년을 생각해 보면은 2.5까지 아니면 2.2까지 이렇게 좀 생각했었던 분이 조금 계시고 그거는 이제 4차례 정도 추가 인하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2.5에서 2.75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는 걸 보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그만큼 안 빠를 거예요. 사실 기준금리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리는 아닙니다. 하루짜리 은행 간 오버나잇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주담대금리나 이런 상품금리가 중요하고 상품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시장금리가 올해는 굉장히 빠른 인하 추세였다면은 현재는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팽팽하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체감하는 금리는 낮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나 상품금리 단에서는 아주 낮진 않을 것 같고요. 오르지는 않겠죠. 네.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내리는 것은 확실하니까. 네,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올해 좀 내려간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막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통제됐던 길들은 모두 통행을 재개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수인 분당선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고 백길도 통제된 곳들이 많습니다. 또한 김포에서 제주나 김해 등으로 가는 몇몇 항공기는 결항되고 있는 만큼 출발 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도로 위로는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내리는 눈의 양 자체가 많아서 도로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차량에 또 돌발 구간도 많은 만큼 전방 주시 잘하시고요.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서대전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북의성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2km 정도 더 간 지점 갓길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문화 이슈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성 씨 또 모델 문가비 씨가 출산을 하면서 비혼 출산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일단 이제 배우 정우성 씨와 이제 모델 문가비 씨가 비혼인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귀책 사유 부분에 이제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혼 출산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다라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비혼 출생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혼 출생률과 비교하면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비혼 출생률은 41.9%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4.7%지만은 예전 10분의 1도 안 되네요. 81년에 1.1%에 비하면은 그래도 증가했지만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6.9에서 8%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58%, 50%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정우성 씨 사례도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가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비혼 상황에서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주도적으로 나는 결혼을 안 하지만 아이는 키울 거야. 그렇죠. 이런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비혼 형태의 출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 또 비혼 출산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OECD 국가 특히 선진국일수록 마련을 했다는 거고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인식 변화는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37.2%여서 2012년에 22.4%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2023년에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020년 15.4였는데 2023년에는 22%로 늘어났고요. 또 어제 나왔던 데이터 컨설팅 기업의 조사 같은 경우도 20, 30대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35%가 긍정적인 태도였고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20.8%가 찬성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인식의 차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 어떤 실천 혹은 행동에 있어서는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여전히 화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여론조사를 특히 사회지표조사 같은 거 하면은 어떤 게 추세지 어떤 게 정답이지 하고 찾아서 응답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내 생각이 그거야
라고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약간 지체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지체는 있고 이제 사실은 어떤 제도나 인식들이 바뀌려면 한 세대가 조금 지나는 경우가 이제 대체적인데 어쨌든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긴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고 또 책임 문제를 여전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의 비혼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제도 속에서 그것을 그렇죠. 사회적으로 케어하는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저출생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민 연대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비혼 출산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 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출산이 올라갔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혼 출산. 비혼 가족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위원회 또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를 추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육비 문제 같은 경우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들 명단 공개하는 일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적 제재인데 그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를 했는데 이런 건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친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비율이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정하거나 아니면 친부로 밝혀져도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정우성 씨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입장 표명을 이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사교육 업체가 유명 사교육 업체 대표인데요. 고등학생 상대로 한 강연에서의 발언이 이거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이 발언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에 1시간 가량 정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에서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메가스터디의 실명을 하기 좀 그렇습니까? 예. 회장인데 그러니까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성매매 여성에 이제 비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런 참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비유가 되죠? 뭐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대학 입시 제도의 특별 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은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된다. 그리고 애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없는데 이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고 또 80년대에 과외를 맡았던 한 여학생과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PPT에다가 발표 자료에다가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성매매 여성보다 못하다라면서 심지어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모욕을 줬더니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위 공무원까지 됐다는 일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성공시켰다는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런 발언, 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유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자극하는 방법, 공부법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지. 이게 이제 사교육에서 대표 기업의 이제 리더가 할 말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성적을 올려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의문인 거죠. 이 사람이 이 문제 발언이 PPT 자료에 나왔다고 하면은 사전에 준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얘기하다가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첫 발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대학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도 과거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내가 보기에는 넌 내 얼굴에 별로 신경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써봤자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뭐 다른 이제 스타 강사가 공부를 못하면 호주 가서 용접공을 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디서라도 이게 접속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교육의 현실 점수만 높여주면 다 되는 것인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인지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사과는 했습니까? 논란이 됐는데. 사과를 본인이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 측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 손 회장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치심, 특히 여학생들이 받은 수치심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내밀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 뉴진스 멤버 한이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노동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위계 질서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국 BBC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까? 예, K-팝 스타는 노동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 연예계가 엄격한 일정과 치열한 경쟁을 유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 연예 기획사의 노동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지적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그럼 영국은 어떠냐? 뭐 미국과 영국도 연예인을 노동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가수 및 음악가에게도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단체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 대응이 좀 우리나라에도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28일 목요일 전격 기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눈이 많이 온다 그러고 경보에 좀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